1984년 제1부 2 문고리를 잡으면서 윈스턴은 일기장을 책상 위에 펼쳐놓은 채로 두었음을 깨달았다. 빅브러더를 타도하라는 글자가 일기장 가득히 쓰여있고 방 이쪽에서도 충분히 읽을 수 있을 만큼 글씨는 커 보였다.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어리석은 짓을 저지르고 만 것이다. 그러나 두려움 속에서도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노트를 덮어 그린빛 종이에 얼룩을 내고 싶지는 않았다. 그는 깊이 숨을 들이쉬고 문을 열었다. 갑자기 그의 몸속에 따스한 물결과도 같은 안도감이 흘렀다. 머리카락이 헝클어지고 주름살 투성이에 핏기 없이 일그러진 얼굴을 한 여자가 문 밖에 서 있었다. 동무. 그녀는 울먹이는 듯한 음산한 음성으로 입을 열었다. 동무가 들어오는 소리를 들었어요. 제 방에 오셔서 부엌에 수채구멍 좀 봐주시겠어요? 수채구멍이 막혀서. 그녀는 같은 층에 이웃에 살고 있는 파슨스 부인이었다. 그녀는 30세가량 되었지만 나이보다 훨씬 늙어 보였다. 얼굴에 주름살 사이에 먼지가 끼어있는 듯한 느낌을 주었다. 윈스턴은 그녀를 따라 복도를 내려갔다. 이런 서투른 소리는 거의 날마다 하게 되는 귀찮은 일 중에 하나였다. 빅토리 맨션은 1930년경에 지은 낡은 건물로서 이곳저곳이 허물어져 가고 있었다. 천장과 벽에서는 쉴 새 없이 횟가루가 떨어지고 발표는 날씨가 추워지기만 하면 얼어터지고 난방잔치는 경제적인 이유로 꽉 잠가버릴 때가 아니더라도 을의 반밖에 들어오지 않았다. 자기 손으로 직접 고칠 수 있는 간단한 소리를 제외하고는 멀리 떨어져 있는 당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했으며 장틀 하나를 수리하는데도 2년 동안이나 기다리가 일쑤였다. 하필 이런 때 톰이 집에 없어서 파슨스 부인이 맥 빠진 소리로 말했다. 파슨스의 방은 윈스턴의 방보다 컸지만 어딘지 모르게 지저분해 보였다. 마치 커다란 맹수가 방금 난동을 부리고 지나간 자리처럼 모든 것이 마구 부서지고 어수선해 보였다. 갖가지 운동기구들, 하키스틱, 권투글러브, 가죽이 찢긴 축구공, 뒤집혀진 채 내팽겨진 스포츠용 반바지, 이 마룻바닥에 널려있고 탁자 위에는 더러운 접시들과 구겨진 스포츠 서적들이 어지럽게 널려있었다. 벽에는 청소년 동맹과 스파이단 주홍색 깃발이 걸려있고 빅브러더의 대형 포스터도 붙어있었다. 이 건물 어디에서나 예외 없이 풍기는 삶은 캐비지 냄새가 이곳에서도 났고 거기다 코를 찌르는 지독한 냄새까지 났다. 이런 냄새는 맨 처음 숨을 들이쉴 적에는 느낄 수 있었지만 뭐라고 표현하기 어려운 지금 이 자리에 없는 사람의 땀 냄새였다. 옆방에서는 누군가가 빗과 화장지를 들고 지금도 여전히 텔레스크린에서 흘러나오는 군대 음악에 장단을 맞추고 있었다. 아이들이에요. 파슨스 부인은 다소 불안스러운 시선을 문 쪽으로 던지며 말했다. 오늘은 밖에 나가지 않았어요. 물론. 그녀는 말을 하다가 도중에 음절을 끊는 버릇이 있었다. 부엌 수채 구멍은 거의 가장자리까지 끈적끈적한 더러운 물이 괴어 있어서 캐비지 냄새보다 더한 악취가 풍겼다. 윈스턴은 무릎을 꿇고 앉아 파이프의 모서리 연결점을 살펴봤다. 그는 이런 일에 손을 대거나 허리를 굽히는 것을 죽기보다도 싫어했다. 그렇게 하면 을에 기침이 터져나왔기 때문이다. 파슨스 부인은 멍청이 바라보고만 있었다. 톰만 집에 있었더라면 두말할 것도 없이 당장 고쳤을 거예요 라고 그녀는 말했다. 그이는 이런 일을 좋아하거든요. 손재주도 썩 좋고요. 톰은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파슨스는 윈스턴과 함께 젤레브에서 근무하는 사람이었다. 그는 몸집이 비대한 데다가 어딘지 멍청한 데가 있고 그러면서도 맹목적인 열성당원이었다. 사실 당의 안정성은 사상경찰에 달려있기보다는 당에 대해 손톱만큼의 의혹도 품지 않은 채 열심히 일만 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달려있었다. 35세에 그는 마지못해 청소년 동맹을 탈퇴했으며 이 동맹에 가입하기 전에는 규정된 연한을 넘어
1년 동안이나 스파이단에 적을 두고 활약했다. 이 부서에서 그는 지식이라는 것이 별로 요구되지 않는 하급 지휘에 임명되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스포츠위원회라든가 등산, 우발적인 시위행진, 물가절약 운동 등 일반적으로 자발적인 활동단체를 조직하는 일에 종사하는 여타의 위원회에서는 지도적인 인물 중에 한 사람이었다. 말하자면 그는 파이프 담배를 뻐끔뻐끔 피워대면서 지난 4년 동안 하루도 거르지 않고 공회당에 출석했다고 은근히 자랑삼아 이야기하는 그런 친구였다. 그의 끈질긴 생활력을 무의식 중에 증명이라도 하듯이 그가 가는 곳마다 물씬한 땀냄새가 풍겼고 그가 자리를 떠난 후에도 그 땀냄새는 가시지 않았다. 혹시 스패너 가지고 있습니까? 윈스턴은 파이프 모서리 이은새의 앞나사를 만지작거리면서 말했다. 스패너라고요? 파슨스 부인은 갑자기 맥이 빠져서 대답했다. 잘 모르겠는데요. 아이들이... 이때 구둣발 소리가 들리고 빗을 부딪는 소리가 한바탕 시끄럽게 들리더니 아이들이 거실로 몰려들었다. 파슨스 부인이 스패너를 가져왔다. 윈스턴은 물을 빼내고 파이프를 틀어막고 있는 머리카락 뭉치를 진저리를 치면서 빼냈다. 그는 수도꼭지를 틀고 찬물로 손을 정성 들여 깨끗이 씻은 다음 옆방으로 돌아왔다. 손들어! 갑자기 야만적인 고함 소리가 들렸다. 9살가량의 통통하게 생긴 귀여운 소년 하나가 탁자 뒤에서 불쑥 튀어나오며 장난감 건축으로 그를 위협했다. 바로 그때 2살 정도 더 어려 보이는 사내의 아이의 여동생도 나무조각을 들고 똑같은 몸짓을 해보였다. 두 아이 다 스파이단의 제복인 붉은색 반바지에 회색 셔츠를 입고 빨간 네커치프를 두르고 있었다. 윈스턴은 두 손을 머리 위로 쳐들었지만 왠지 불안한 기분이었다. 소년의 태도가 너무나 아기에 차 있어서 단순한 장난으로 여기지를 않았기 때문이다. 넌 반역자야! 소년이 고함쳤다. 넌 사상범이야! 유라시아의 스파이야! 그러니 널 쏘겠어! 아주 없애버리겠어! 소금 강산으로 보내주요 말테야. 갑자기 아이들은 반역자! 사상범! 이라고 외치면서 그의 주위를 뛰어 돌아다녔다. 조그만 소녀는 오빠의 동작을 그대로 따라했다. 그렇게 날뛰는 꼴이 마치 조금만 더 자라면 사람을 잡아먹을 호랑이 새끼를 연상시켜 다소 두려워졌다. 소년의 눈에서는 일종의 잔인성이 엿보였다. 그것은 윈스턴을 때려눕히고 걷어차고 싶은 욕망임이 틀림없었고 어느 정도 자라면 충분히 그럴 수 있으리라는 생각이 들었다. 윈스턴은 아이가 들고 있는 것이 진짜 권총이 아니어서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했다. 파슨스 부인의 시선이 신경질적으로 윈스턴에게서 아이들한테로 그리고 다시 윈스턴에게로 재빨리 옮겨졌다. 거실에 환한 불빛 아래서 보니 재미있게도 파슨스 부인의 얼굴 주름산 사이에는 정말로 먼지가 끼어 있었다. 애들이 왜 이렇게 소란을 피우는지 모르겠어요. 하고 그녀는 말했다. 밖에 나가 교수형을 구경할 수 없으니 저렇게 안달하는 거예요. 난 바빠서 애들을 데리고 나갈 수 없고 톰은 시간 안에 일을 마치고 돌아올 수 없을 거고요. 왜 우린 교수형을 구경하러 안 가지? 소년이 큰 소리로 떠들어댔다. 교수형 구경하고 싶어. 교수형 구경하고 싶어. 꼬마 계집애도 여전히 방 안을 뛰어 돌아다니면서 종알거렸다. 오늘 저녁 몇 명의 유라시아인 포로들이 전범 혐의로 공원에서 교수형에 처해질 예정임을 윈스턴은 그제서야 기억해냈다. 이런 일은 한 달에 한 번씩 있어서 흔히 볼 수 있는 구경거리였다. 그런데도 아이들은 의뢰 그걸 구경시켜 달라고 야란 법석이었다. 그는 파슨스 부인 곁을 떠나 문 쪽으로 걸어갔다. 그러나 복도에서 대여섯 걸음도 걸어가지 않아 무언가가 고딕의 목덜미를 후려쳤고 순간 얼얼한 아픔을 느꼈다. 마치 시뻘겋게 달군 철사에 찔린 것 같았다. 그는 홱 몸을 돌렸다. 그때 파슨스 부인은 아들놈을 낚아채듯 문 안으로 끌어당겼고 그 사이에 소녀는 고무총을 호주머니에 집어넣고 있었다. 골드슈타인! 문이 닫히는 순간에 소녀는 그를 향해 소리쳤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윈스턴에게 충격을 준 것은 여자의 회색빛 얼굴에 떠오른 공포의 빛이었다. 자기 방으로 돌아오자 그는 재빨리 텔레스크린 앞을 지나
여전히 아픈 목은 문지르면서 다시 책상 앞에 앉았다. 텔레스크린에서 흘러나오던 음악은 어느새 그쳐 있었다. 대신 냉혹한 군대식 목소리가 아이슬란드와 페루 제도 사이에 방금 닻을 내린 새로운 유동 요새의 군비에 관해 약간 거칠게 설명하고 있었다. 저 아이들 때문에 불쌍한 여자는 평생 공포 속에서 지내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고 그는 생각했다. 약 1-2년 정도만 지나면 저 애들은 반동의 기미를 알아채고 자기 어머니를 밤낮으로 감시하게 될 것이다. 오늘날 거의 모든 아이들이 이렇듯 무서운 존재가 되어버렸다. 무엇보다도 가장 악독한 짓은 스파이단과 같은 조직력을 이용하여 어린 아이들을 제도적으로 어떻게 손써볼 도리가 없는 작은 야만인으로 바꿔놓는 것이었다. 게다가 이렇게 함으로써 아이들은 전혀 당의 규율에 반발하거나 하지 않았다. 그러기는커녕 아이들은 도리어 당을 찬양했고 모든 것을 당과 관련지어서 생각했다. 군가, 행진, 깃발, 등산, 모의사격, 슬로건, 복창, 빅브러더에 대한 찬양, 이 모든 잔인성은 외부 세계로, 즉 국가의 적에게, 외국인에게, 반역자에게, 그리고 파업을 선동하는 자들 및 사상범들에게 쏠려 있었다. 30이 넘은 사람들이 자기 자식들을 두려워하는 것은 거의 보편적인 사실이었다. 거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 타임즈지에 엿듣기자라는 꼬마 고자재쟁이에 관한 기사가 실리지 않는 주라곤 거의 없었다. 이들에겐 되게 꼬마 영웅이라는 호칭이 사용되었는데 그들은 어떤 위험한 이야기를 엿듣고 자기 부모를 사상경찰에 고발했다. 고무총에 맞았던 목덜미에 통증이 가셨다. 그는 별로 내키지 않는 마음으로 펜을 집어들고는 일기장에 뭔가 더 쓸 게 없을까 생각했다. 문득 그는 오브라이언 생각을 다시 하기 시작했다. 몇 년 전, 얼마나 오래되었을까? 아마 7년 전이었으리라. 그때 그는 자신이 어둠침침한 방 안을 걷고 있는 꿈을 꿨다. 그런데 그가 지나칠 때 옆에 옆자리에 앉아있던 사람이 우리는 어둠이 없는 곳에서 만나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했다. 그 음성은 너무나 조용하고 또 예상치 못한 것이어서 명령이 아니라 중언같이 들렸다. 그는 멈추지 않고 걸었다. 그런데 기묘한 것은 그때 꿈속에서 들었던 그 말이 그에게 별다른 감흥을 주지 못했다는 점이었다. 다만 시일이 지난 후에야 차츰 그 말이 어떤 의미를 품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가 오브라이언을 처음 만났던 때가 그 꿈을 꾸기 전이었는지 후였는지 지금은 기억나지 않는다. 그리고 그 음성이 오브라이언의 음성이라는 것을 맨 처음 깨달았던 것이 언제였는지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 그러나 어찌되었든 어둠 속에서 그에게 말을 걸었던 사람이 오브라이언이었던 것만은 확실하다. 오늘 아침만 하더라도 서로의 시선이 잠깐 마주쳤지만 윈스턴은 오브라이언이 친구인지 아니면 적인지 뚜렷한 확신을 가질 수가 없었다. 그런 일이 중대한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았다. 두 사람 사이에는 우정이나 동지애보다 더욱 소중한 이해심이 있었다. 우리는 어둠이 없는 곳에서 만나게 될 것입니다 라고 그는 말했다. 윈스턴은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몰랐지만 어떤 방식으로든 그것이 실현되리라는 것만은 알고 있었다. 텔레스크린에서 흘러나오던 음성이 그쳤다. 맑고 아름다운 트럼펫 소리가 침체된 실내의 공기 속에서 떠돌았다. 다시 그 음성이 거칠게 들리렸다. 알려드립니다. 주의를 기울여 주십시오. 방금 말라바레 전선에서 긴급 입수된 뉴스입니다. 우리의 군대는 남부 인도에서 영광스러운 승리를 거뒀습니다. 방금 보도해드린 전투로 인해 머지않아 전쟁이 종식되리라는 것을 자신있게 말씀드립니다. 지금 말씀드린 긴급 뉴스는 좋지 않은 소식이 전해지고 있다고 윈스턴은 생각했다. 그도 그럴 것이 유라시아 군대를 전멸시키겠다는 피비린내 나는 보고를 한 다음에 엄청난 숫자의 사망자와 포로들을 들먹이더니 다음 주부터는 초콜릿 배급량을 30g에서 20g으로 줄이겠다는 발표가 나왔다. 윈스턴은 다시 투림을 하기 시작했다. 술기가 가지면서 기분이 위축됐다. 승리를 축하하기 위해서인지 아니면 줄어든 초콜릿의 기억을 지워버리기 위해서인지는 모르지만 텔레스크린에서 오세아니아여 그대를 위해서 라는 노래가 시끄럽게 방송되었다. 모든 사람이 감시를 받고 있으리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지만 그가 지금 앉아있는 자리는 그의 모습이 포착되기 힘든 장소였다. 오세아니아여 그대를 위해서
라는 곡목이 끝나자 경음악이 흘러나왔다. 윈스턴은 창 쪽으로 걸어가서 텔레스크린에 등을 돌리고 서 있었다. 날씨는 여전히 쌀쌀하고 맑았다. 멀리 어디에선가 로켓단이 둔중하면서도 반복되는 굉음을 울리며 터졌다. 이런 폭탄은 요즘 들어 일주일에 20-30개씩 런던에 투하되고 있었다. 바람이 불 적마다 거리 아래쪽의 찢겨진 포스터가 앞뒤로 펄럭이며 ING SOC라는 글자를 드러내 보였다. 가렸다 했다. 영사의 신성한 강령, 신어, 이중사고, 과거의 부정. 그는 마치 괴물만 사는 세계에서 자기 자신도 괴물이 되어 방향감각을 잃고 바다 밑에 숲속에 헤매고 있는 듯한 느낌이었다. 그는 혼자였다. 과거는 사멸하고 미래는 예측할 수 없었다. 도대체 단 한 명의 인간이라도 살아남아서 그의 편에 서줄 것인가? 그리고 당의 지배가 영원히 계속되지 않으리라는 것을 어떤 방법으로 알 수 있단 말인가? 그 부름에 대한 해답이라도 되는 듯이 진리부의 새하얀 벽에 씌어있는 세계의 슬로건이 그의 시야로 다가섰다. 전쟁은 평화다. 자유는 예속이다. 무지는 힘이다. 그는 주머니에서 25센트짜리 동전 하나를 꺼내었다. 그 동전에도 역시 조그맣고 뚜렷한 글씨로 똑같은 슬로건이 새겨져 있었고 동전 뒷면에는 빅브라더의 두상이 새겨져 있었다. 그 동전에서조차 빅브라더의 눈초리는 끈질기게 사람을 쏘아보고 있었다. 그 눈은 동전에도 우표에도 책표지에도 깃발에도 포스터에도 그리고 담보값에도 어느 곳에서든 있었다. 언제나 그 눈이 감시를 하고 그 목소리가 귓전을 맴돌았다. 잠을 자거나 깨어있거나 일을 하거나 음식을 먹거나 집안에 있거나 밖에 있거나 목욕탕에 있거나 침대에 있거나 그것을 피할 수는 없었다. 해골 속에 들어있는 몇 입방 센티미터의 내용물을 제외하고는 자기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었다. 태양이 기울어 위치가 바뀌자 진리부 건물의 무수한 창틀엔 더 이상 햇빛이 반사되지 않아 요새의 총알들처럼 음산해 보였다. 그의 가슴은 이 엄청나게 큰 피라미드형의 건물 앞에서 위축됐다. 이 건물은 매우 견고해서 폭풍이 까몰아쳐도 끄떡없을 것이다. 전개의 로켓단을 퍼부어도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그는 자신이 누구를 위해서 일기를 쓰는지 의심스러운 생각이 들었다. 미래를 위해서, 과거를 위해서, 아니면 상상할 수 있는 한 시대를 위해서인가. 그런데 그 앞에는 죽음이 아니라 파멸의 가요로 놓여 있었다. 일기장은 재가 되어 없어져 버릴 것이고 그 자신은 증발해 버릴 것이다. 오직 사상경찰만이 일기장을 기억에서 지워버리고 이 지상에서 그 흔적을 없애버리기 전에 그가 기록한 글을 읽어볼 것이다. 종이 조각 위에 끄적거린 필자 불명의 글뿐만 아니라 그 자신마저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판에 어떻게 해서 미래를 향해 호소한단 말인가. 텔레스크린이 오후 2시를 쳤다. 이제 10분만 안에 떠나야만 한다. 2시 30분까지는 직장에 돌아가 있지 않으면 안 된다. 이상하게도 시간을 알리는 종소리가 그의 가슴속에 새로운 기분을 불어넣어 주는 것 같았다. 그는 어느 누구도 들어주지 않는 진실을 중얼거리는 고독한 유령이었다. 그렇지만 약간 애매모호한 방법으로 진실을 중얼거리기만 하면 이런 상태가 중장되지 않고 지속될 것이다. 인간에게 유산을 남겨주는 일은 자신의 진실을 들려주는데 그치지 않고 건전한 정신을 지니고 살아가도록 해줌으로써 가능할 것이다. 그는 다시 책상으로 돌아가 펜에 잉크를 찍어서 다음과 같이 썼다. 미래 혹은 과거에게 사상이 자유롭고 인간이 제각기다른 생각을 지닐 수 있으며 혼자 고립되어 살지 않는 시대에게, 그리고 진실이 존재하며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게 될 시대에게, 획일적인 시대로부터 고립의 시대로부터 빅브라더의 시대로부터 이중사고의 시대로부터 안녕. 자기는 이미 죽었다고 생각했다. 자신의 사상을 체계화할 수 있고 그래서 이미 결정적인 발걸음을 내딛게 된 것은 바로 지금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모든 행위의 결과는 행위 그 자체에 포함되어 있다. 그는 또 이렇게 썼다. 사상적인 범죄는 죽음을 수반하지 않는다. 사상적인 범죄야말로 죽음이다. 이제 그 자신이 죽은 사람으로 인정되었으므로 가능한 한 오래 살아남아 있었다는 것은 중요한 문제가 되었다. 그의 오른쪽 손가락 2개의 잉크가 묻어 있었다. 사실 그를 파멸시킬지도 모르는 것은 이런 사소한 일들이었다.
부처에서 냄새를 잘 맡기로 유명한 열성분자들, 가령 그 갈색머리의 작은 여자라든가 천장빛에서 이런 검은머리의 여자 같은 사람들, 이 무엇 때문에 그가 점심시간에 글을 쓰는지, 무슨 내용의 글을 쓰고 있는지 의심하게 될지도 모르며 관할 당국에 넌지시 암시를 줄 것이다. 그는 목욕탕으로 들어가서 모래투성이의 흑갈색 비누로 조심스럽게 잉크 자국을 문질러 씻었다. 그 비누는 마치 사포로 문질러 대는 것처럼 껄끄러워서 이런 용도로는 안선맞춤이었다. 그는 서랍 속에다 일기장을 집어넣었다. 그걸 감추려고 생각한다는 건 소용없는 짓이었지만 그렇게 넣어둠으로써 적어도 남의 눈에 발각되었는지 그렇지 않은지는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책갈피 끝에다 머리카락 하나를 끼워둔다면 더더욱 분명히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는 손가락 끝으로 자세히 들여다봐야 식별할 수 있는 하얀 먼지 같은 모래알 하나를 집어서 책꽂이 구석에다 넣어 놓았다. 따라서 만약 누군가가 일기장을 건드리기만 해도 그 모래는 책에서 떨어져 나갈 것이다. 자주